통, 개, 로큰롤. 여느 아이들처럼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 그 미소를 보고 아버지의 두 팔에 매달려서 아버지의 머리 뒤로 휙 날아오르던 때를 기억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긴 여행을 떠나 안 계실 때가 많았다.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먼 곳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1950년대 그리고 심지어 60년대에도 영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여행하려면 보통 배를 타야 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는 종종 몇 주씩 계속됐고 때론 몇 달씩 이어졌다. 아버지는 최근에는 한 주일 남짓한 전도 집회를 하시고는 비행기로 귀가하시곤 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굿바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자녀의 관점에서 그것은 아버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익숙해져 갔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집에 계실 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 나와 함께 하셨다. 아버지는 농장에서 자라셨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처럼 야외를 좋아하셨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한다. 우리 둘 다 진정한 시골 남자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총에 관심을 가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나의 첫 라이플을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주셨던 22구경 라이플이었다. 내가 6살인가 7살 때 비비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총은 바로 이것이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시골 남자들처럼 아버지도 총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는 걸 즐기셨다. 아버지는 열광적인 사냥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나는 산에 올라 사냥감을 찾는 걸 좋아했다. 어느 가을에 아버지와 나는 우리 가족이 곰굴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돌아다녔다. 세기가 바뀔 무렵 리틀파이니 코브가 처음으로 들어섰을 때 솔로몬 모리스란 남자가 바위 아래 살고 있는 검은 곰 가족을 발견했다. 얼마 뒤에 그 곰 가족은 다른 데로 옮겨갔지만 그 굴은 그대로 남았다. 그 옛 곰굴 바로 아래에 커다란 검은 호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호두를 겨냥해 총을 쏘았다. 그때 200야드쯤 떨어진 산마루에서 몇 발의 라이플 소리가 들렸다. 총알이 우리 가까운 땅바닥에 박혔다. 아버지와 나는 웅크리고 앉았다. 우리를 사냥감으로 사냥하고 있을까 겁이 났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그 사람이 우리를 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셨다. 아버지는 여기 사람이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2번의 총성이 더 들렸고 총알이 바위를 스치고 50야드 앞에 박혔다. 아버지는 나무 뒤에서 몸을 낮추고 라이플을 들어 나무들 위를 향해 서너 번 방아쇠를 당겼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쏘는 걸 멈췄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나는 모험에 갈증을 느끼는 아이였고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면 다들 뭔가 특별한 일을 기대했을 것이다. 우리 집에 꽤 자주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는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빌리그레함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계실 때 한 번은 진짜 미친 사람이 우리 집에 나타났다. 인기척에 아버지가 문을 열었고 나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남자가 모종의 위협을 가한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남자를 밀쳐내고 주먹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아버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두 주먹을 움켜쥔 채 필요하다면 한 대 더 칠 기세를 취하셨다. 그 남자가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그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잠시 무슨 말씀을 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기도하고 그 남자를 일으켜 세워서 돌려보냈다. 그 남자는 다시는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건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강한 분이고 밀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농장 출신이었고 오래된 도끼 손잡이처럼 억센 분이셨다. 누군가가 가족을 위협하고 그를 벽으로 밀쳤다면 아버지는 결코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강박증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버지는 명성 때문에 그런저런 급진적인 단체들의 표적이 됐다. 수년 동안 아버지는 여러 번 살해 협박을 받았고 1960년대에 FBI는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문과 안전 펜스를 우리 집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국 수락하셨고 원하지 않는 침입자들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안전에 대한 우리 가족의 태도는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나 우리 가족 중 누군가 공개된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총이나 경찰의 보호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 집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수년 동안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내 침대 머리맡에 총알을 장전한 라이플을 세워두었다. 결국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는 내가 이 집의 남자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집에 계실 때는 손이 닿는 곳에 총을 두셨다. 아버지가 오래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아버지의 모델이 되어줄 다른 남자를 찾았다. 그것은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일이었다. 물론 나는 리틀파이니 코브에 일하러 온 목수들이나 일꾼들을 흉내냈다. 그러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내 친구 기즈모였다. 그의 진짜 이름은 존 리크먼이었다. 내가 TV에서 본 만화 주인공 때문에 그에게 이 별명을 붙였다. 나는 그를 졸졸 따라다녔고 동경했다. 존은 플로이드 로버츠가 떠난 뒤에 우리 집 관리인이 됐고 잡초배기, 장작 패기, 페인트 칠하기 같은 신기한 일들을 척척 해냈다. 그는 또 우리 집의 안전도 책임졌는데 389경 리볼버 권총을 소지했고 손이 닿는 곳에 항상 권총을 두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는 최고의 보안 요원이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 내가 졸졸 따라다녔지만 존은 성가시하지 않았다.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많은 것들, 특히 내 두 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은 것을 나는 존에게서 배웠다. 그는 삽, 도끼, 톱으로 울타리에 쓸 나무를 자르는 법도 철조망 치는 법도 보여주었다. 기즈모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나를 대했다. 내가 빨리 습득하지 못하면 그는 직접 공구를 잡고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다루는지 잘 봐. 나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래, 이제 잘하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칭찬할 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존을 화나게 하는 나쁜 습관이 내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공구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든 공구를 흔쾌히 빌려주었고 나는 그걸로 내 자전거를 손보거나 할 때 사용했다. 나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공구를 쓴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 공구를 다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엄격한 목소리로 그는 나를 타일렀다. 그는 잃어버렸던 렌치와 스크류 드라이버를 들고서는 말했다. 알겠지? 네가 이것들을 가져가면 제자리에? 네, 알겠어요. 내가 존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었다. 존은 나에게 충고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처럼 자상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으로 내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다. 나를 괴롭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존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고 이해해줬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한 번도 그가 나에 관해 부모님에게 얘기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았다. 내가 존과 함께 있는 것에 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 나는 그가 2차 세계대전 무용담을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 그가 LST란 해군 상륙함에서 복무한 이야기였다. 그가 럭키 스트라이커 담배를 연거푸 피우다가 한 번은 그 담배 케이스에 인쇄되어 있는 큼지막한 글자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LSMFT라는 글자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프랭클린? 아니요. 상륙함은 최고의 표적을 잡는다. 그는 웃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가리켰다. 나는 한참 훗날에야 그 글자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럭키 스트라이크는 좋은 담배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존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존 리커먼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부재는 나를 많이 힘들게 했을 것이다. 기즈모는 1970년대 리틀 파이니 코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다가 은퇴했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1975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어머니와 함께 옛일을 추억하다가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돌보시던 기록을 빼곡하게 적어둔 책 하나를 보여주셨다. 내가 6살 때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사과나무 그늘에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다가 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언제 세상이 끝나요?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밤이면 좋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왜냐하면 니크먼 씨랑 하루 더 지내고 싶으니까요. 내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어떤 식으로든 최고의 모델이셨다. 아버지의 긴 여행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게 된 것도 어머니를 보면서였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을 그리워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를 선용하고자 하셨다. 아버지가 다시 집을 떠날 시간이 되면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은 것은 어머니의 유쾌함이었다.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았다. 한 달만 있으면 아빠가 오셔.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가끔은 계실 때도 식기세척기가 고장나거나 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직접 손보셨다. 그러면 해결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여행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빠가 돌아오시면 보자, 아빠한테 이를 거야 라는 말로 우리를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고 만약 당신이 그런 방식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날을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리라는 것을 아셨다. 어머니의 충실하고 믿음직하며 확고한 존재감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복음 전도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당신의 부재를 보충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셨다. 야영을 능숙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숲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둘이서 캠핑을 갈 거라고 처음으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내 장비부터 꾸렸다. 우리는 집 뒤에 있는 산기슭을 올랐다. 블랙 마운틴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좋은 야영지를 발견했다. 블랙 마운틴을 내려다보는 곳에서 우리는 좋은 야영지를 발견했다. 우리는 빨갛게 달아오른 숯에 마시멜로를 구웠다. 그때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얘기와 당신이 어릴 적에 농장에서 지낸 얘기들을 들려주셨다.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셨다. 특히 날이 어둑해질 때는 더욱 그랬다. 아버지는 유령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곤 하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머리칼이 쭈뼛해졌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을 때 우리는 빨갛게 달아오른 숫더미 가까이에 침낭을 폈다. 아버지는 울퉁불퉁한 땅바닥에 침낭을 폈고 나는 왜 아버지가 평평한 곳을 고르지 않는지 궁금했다. 나는 내 침낭 안으로 기어들어갔고 어느새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내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쪽을 보았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어디 가셨지? 그때 25야드쯤 떨어져 있는 쓰러진 통나무 옆에서 아버지의 침낭이 보였다. 나는 그 침낭으로 달려가서 허리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계셨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직 한밤중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밤새 꽤 먼 거리를 여행하신 걸 까맣게 모르셨다. 그 통나무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아버지는 산 아래까지 굴러 내려가셨을 거다. 아버지와 함께 야영하는 건 언제나 신나는 모험이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나를 미첼산 인근의 클릭모스 피크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블루리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 우리는 살을 내는 추위에 대비를 못했고 밤새 침낭 안에서 덜덜 떨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버지는 날이 밝아서 몹시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제대로 된 컨트리 블랙퍼스트를 준비할 작정이셨다. 나는 땔감을 모았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셨다. 자루 달린 냄비가 금세 뻘겋게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달걀 2개를 깨뜨려 기름도 버터도 얹지 않은 채 팬에 올렸다. 말할 것도 없이 아침 식사는 순식간에 요리됐다. 달걀은 바싹 타서 팬 바닥에 눌러붙었다. 아버지는 주걱을 움켜쥐고서 타버린 달걀을 섞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려고 하셨다. 그렇지만 그 달걀은 이미 새까만 숯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새카마진 팬을 박박 긁어 시커먼 달걀을 내 접시에 담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았다. 자, 먹어봐라. 약간 머뭇거리긴 했지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었다. 까맣게 탄 달걀 맛은 정말 끔찍했다. 거기다 입도 댔다. 나는 그만 뱉어내고 말았다. 이거 달걀 아니야. 자신 없는 표정으로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셨다. 삼키자마자 아버지도 뱉어버렸다. 우리는 말수를 아낀 채 신속하게 짐을 챙겼다. 우리는 짐을 차에 싣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산 아래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컨트리 브렉퍼스트는 결국 거기서 해결했다. 아쉽게도 거기에 캠프파이어는 없었다. 아버지와 리크먼 옆에서 보낸 어린 시절,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켈빈 틸만이었다. 그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몬트리트 장로교의 목사가 되었다. 어머님의 부모님이자 중국 선교사였던 엘렐슨 벨 부부가 그 교회의 교인이었다. 여러 번 켈빈이 나를 데리고 등산을 했다. 한 번은 우리는 루크아웃 마운틴에 가기로 했다. 몬트리트 바로 외곽에 있는 산이었다. 그 산으로 오르는 길은 둘이었다. 하나는 쉬운 길인데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화강암 절벽길이었다. 나는 켈빈에게 자살길로 올라갈 수 있는지 물었다. 켈빈은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우리가 있던 곳 암벽에 매달리던 나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켈빈, 재밌지 않아요? 켈빈도 역시 결국은 텍사스 남자였다. 느린 텍사스 말투에 그는 딱 봐도 텍사스 사람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의 최고 매력은 그가 진짜 권총을 쏜다는 사실이었다. 여러 번 그는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동전을 공중에 획 던진 다음에
22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그 동전이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쏘아 떨어뜨렸을 때였다. 나에게 첫 라이플을 준 사람은 아버지였지만 내가 총에 진짜 관심을 갖게 한 분은 켈빈이었다. 내가 8살 때쯤이었을 때 아버지의 친구이자 아버지의 복음 전도팀에 가장 먼저 합류한 분인 그레디 윌슨이 아버지에게 22구경 루거 브레코크 권총을 선물했다. 그 총 방아쇠를 당겨보고 싶은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다. 켈빈도 그 총을 몹시 쏘고 싶어 했고 결국 그 때문에 그는 쓴맛을 봐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켈빈이 전화해서 함께 총을 쏘자고 했다. 프랭클린, 너희 아빠의 새 총을 가져와라. 한번 쏴보자. 우리가 자주 그렇게 했듯이 켈빈과 나는 리틀 파이니 코브 뒤편 언덕을 올라가 움푹 파인 곳을 발견했다. 저거 어때? 켈빈이 커다란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못생긴 도토리 한 톨을 가리켰다. 멋진 표적이지 않니? 정말 그러네요. 나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커서 마치기 좋겠어요. 켈빈은 내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다. 사격을 잘한다는 건 그 자신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자, 프랭클린, 이제 내 총을 꺼내서 저 도토리를 맞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는 텍사스식 속사법을 내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다음에 내게 말했다. 자, 너희 아빠 새 총으로 한번 쏴볼게. 그러면서 그는 그 22구경을 가리켰다. 나는 그 총을 그에게 건네주고 그의 뒤로 가섰다. 준비 켈빈. 그가 총을 빼서 발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토리를 맞히지 못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총을 여기저기 점검했다. 고장난 데는 없는 것 같았다. 켈빈은 그 총을 다시 총집에 꽂았다. 그는 그 22구경이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준비라고 말했고 그는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맞히지 못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그는 자세를 다시 잡고 내가 준비라고 소리칠 때까지 기다렸다. 발사!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가 총을 총집에서 뽑았다. 그러나 표적을 향해 총을 겨누기 전에 그는 그만 엉겁결에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발사된 총알이 그 나무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의 총알을 스쳤다. 나는 그 도토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총성을 들었지만 총알이 그 나무를 맞히는 건 보지 못했다. 믿기지 않았다. 그가 또 못 맞췄다. 고개를 돌려 켈빈을 바라보았다. 뭔가 설명을 들어야 했다. 그가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자기 손을 옆구리에 댄 채 뒤로 쿵 쓰러졌다. 피스톨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하러 왔다는 생각은 말끔히 사라졌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켈빈, 괜찮아요? 켈빈은 좀 당황한 듯했고 조용히 말했다. 나를 맞힌 것 같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죽는 건 아닐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나? 켈빈은 자기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바지를 걷어 올렸다. 피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 둘 다 못 볼 걸 보고 말았다. 그의 살갗에 총알 자국이 보였다. 나는 떨었다. 총알이 그의 다리에 박힌 다음에 살갗이 그 상처를 덮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늦은 오후였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자. 켈빈이 말했다. 이대로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겁도 났다. 켈빈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우리는 집까지 2마일을 걸었다. 리틀 파이니 코브에 도착하기 전에 켈빈이 나에게 단단히 일렀다. 프랭클린,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도 입 밖에내서는 안 된다. 그럴게요. 나는 약속했다.
켈빈은 자기 차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출발했다. 내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물었다. 오늘 재밌었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켈빈이 한 경고가 생각났다. 어머니가 식탁을 돌아 내게 다가왔다. 괜찮니, 프랭클린?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너랑 켈빈 다퉜니?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니? 아니요, 엄마. 어머니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다. 저녁 먹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이든 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 기분 괜찮아? 예, 엄마. 어머니는 내 표정을 살폈다. 힘들지만 나는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켈빈의 비밀은 내 비밀이기도 했다. 저녁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잘 시간이 되었고 늘 그러시듯이 그날 밤에도 어머니는 우리 옆에서 책을 읽어주셨다. 어머니가 책을 막 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켈빈. 어머니는 절하게 귀를 기울였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당황스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실은 프랭클린이 오늘 저녁 내내 평소와는 달라요. 무슨 일이죠, 켈빈? 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니가 켈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나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 사제의 긴장도 확 풀렸다. 켈빈이 어머니에게 진상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켈빈은 무사했다. 나에게 그 사건은 값진 교훈이었다. 부주의한 실수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일찌감치 배운 것이다. 남은 인생 내내 영향을 끼칠 그런 실수 말이다. 나는 켈빈의 가르침을 항상 존경했다. 숲에서 총을 뽑는 법에 대한 가르침은 빼고 말이다. 나는 그가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도 그에게서 배웠다. 일요일 아침에 목사 가운을 입고서 설교단에 설 때면 그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부분이 동부 텍사스에서 자란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는 결과에 옳고 그름을 떠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법을 항상 찾았다. 나는 그게 정말 좋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범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훈계의 말을 늘어놓지 않았다. 가끔 어머니가 그 문제를 그에게 얘기하면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했다. 그러나 목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그렇게 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내가 어린아이일 때도 켈빈은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말을 내게 해주었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나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훗날로 미루어 두셔야 했다. 학교 가는 건 한 번도 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실내 활동은 내게는 흥미롭지 않았다.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좀이 쑤시는 일이었다. 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두 분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학업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따분함을 잊으려고 다른 것을 찾았는데 그러다가 곤란에 처하기도 했으니 바로 싸움 같은 것들이다. 학교에서 내가 또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 버니가 방과 후에 어머니에게 죄다 일러바칠까 나는 항상 걱정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에
우리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버니가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플랭클린이 오늘 또 싸웠어요. 나는 버니가 어머니에게 고자질하는 걸 들었다. 얘가 어떤 애 입을 때렸어요. 어머니는 내가 때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걔는 몬트리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못된 녀석이에요. 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걔가 좀 달라졌다고 엄마는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달라졌다면 더 나쁜 쪽으로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나는 싸우려고 싸우지는 않았다. 나에게 싸움은 정의의 문제였다. 나는 덩치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집적거리는 걸 그냥 봐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귀가할 때 피를 묻혀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나는 싸움에 휘말리곤 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서 상처를 입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시험의 무대였지만 언덕과 산으로 돌아오면 내 기분은 다시 좋아졌다.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디든 갔다. 어머니가 주중에는 밤에 야영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주말을 기다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금요일 밤이 오면 내 총을 소지하고 개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가끔은 친구도 데리고 갔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갔다. 내 개들과 나만. 해가 지자마자 나는 불을 지폈고 배낭을 열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꺼냈다. 브렉 마운틴에 있는 WBMS 방송의 주파수를 맞췄다. 나무 밑둥치에 기대앉아서 엘비스 프레슬리, 조니 캐시, 제리니 루이스, 척 베리, 리틀 리처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학교 같은 것을 잊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숲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 진짜 살아있는 것, 진정한 자유였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됐을 때는 교실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내게는 고문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나는 나만의 몸을 꿈꿀 수 있었다. 나는 그런 행복, 즉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의 탈출구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몰랐다.